요거 어디처럼 보이세요? 당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래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맞춰보실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이 그림이? 저 수험생, 입시를 마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백팩 메고 이렇게 수능,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거는요, 사실, 짜잔, 요거예요. 삼성 직무적성검사 부서장. 네. 삼성이 해마다 삼성뿐만이 아니죠. 공채 시험을 뽑을 때, 공채 시험을 할 때 면접 전 단계에서 이 직무적성 검사를 쳐요. 이게 수능처럼 칩니다. 이렇게. 지필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4과목이었어요. 2019년도까지는 언어랑 수리랑 시각적 사고. 근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 2과목으로 줄었어요. 수리 20문항이랑 추리 30문항. 요거는 이제 언어고요. 요거는 수학입니다. 이 2과목으로 줄어서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이 G사트라고 그래요. G사트. 혹시 남편이 삼성이신 분 있으시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삼성 애티튜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꿈이 혹시 나는 우리 아이가 그냥 대기업에 입사해서 연봉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회사원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래 재작년까지는 이 G사트를 보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필고사장에 가서 애들 수능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치렀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연애 2회를 삼성에서 신입 공채를 뽑는데 이걸 다 온라인으로 한 겁니다. 이게 엄청 센세이셔널했어요.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볼 것인가 되게 이슈가 되셨죠. 그래서 이 삼성 G사트를 준비하는 학습 전략도 되게 많아요. 교재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수리랑 추리 영역에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수학 문제 20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되게 빡빡하죠. 시간이 엄청 짧으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울 거예요. 보세요. 애들이 대학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시험의 연속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 G사트를 준비하는 그 한 취준생의 화면이에요. 여기 시계 놓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라인으로 시험이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온라인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보이게, 자기한테 카메라를 보이게 해놓고 이 문제를 풀고 손으로 화면을 터치도 하면 안 되고 답안만 따로 종이에다가 적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책 읽는 거 난 싫어. 종이로 좀 보고 손으로 좀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공부지. 라는 선입견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이러한 시험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온라인 G사트가 치러졌어요. 바로 지지난주에 5월 달에. 그럼 이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삼성 G사트에 30분 동안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 20문제 중에서 나온 문제예요. 어느 동호회 여자 회원수는 전년 대비 40%가 감소하였고 남자 회원수는 전년 대비 50%가 증가하여 전체 회원수는 전년 대비 5명이 증가하였다. 작년에 전체 회원수가 55명이라고 할 때 올해 여자 회원수는 몇 명인가?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 거꾸로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몇 학년 아이들이 푸는 활용 문제죠? 요게 중학교 애들이 푸는 문제예요. 네, 중학교 방정식 맞아요. 원장님 혹시 이 G사트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이게 중등 문제인데 이게 그 삼성 대기업 입사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고 있다니까요. 똑같죠? 문제도 거의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수학을 가르쳐 봤거든요. 문제가 똑같은데 심지어 제가 다음 문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부장 한 명, 과장 한 명, 대리 2명, 여자 사원 2명, 남자 3명. 이거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중3 때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취준생들이 온라인으로 손을 안 대고 눈으로만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 문제 지문을 파악해서 종이를 따로 놓고 써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계속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이러한 트렌드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시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공부는 이렇게 손으로 막 밑줄 그어가면서 해야지, 이거에만 훈련을 하시게 되면 정말 나중에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정말 발생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애들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자기기든 아니면 종이책이든을 사실은 가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오늘 마지막에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특히 앞에서 보셨던 수학 문제처럼 수학은요, 다른 과목보다 온라인화가 훨씬 더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 단편적인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은 긴 맥락이나 호흡을 필요로 하는 독서 활동이 아니죠. 그냥 그 짧은 지문에 함축되어 있는 정보를 간파하는 그 몰입 독서가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은 서술형 수학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냥 산술식 말고 그냥 그 산술식을 도출해내야 되는 지문들은 그 지문, 짧은 지문의 순간 몰입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독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튼 자, 그렇다면 이 독서 훈련을 온라인이든 종이책이든 하기만 하면 될 텐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독서가 어렵고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요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두뇌가 나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잘 하지 못하는 거는 뇌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원래 자극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런 감정이나 감정 욕구를 조절하는 이 변연계, 이 안에 있어요. 내부 쪽에 있는 뇌의 부분인데 이 변연계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즉각적인 그런 감정들, 분출하는 그런 감정들, 뭐 슬픔이나 분노나 아니면 쾌감이나 이런 욕구들이, 이런 욕구를 제어하는 전두엽의 이성 제어를 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충동 제어가 더 잘 안 되는 거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때를 쓰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감정이나 신체를 잘 제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 변연계의 충동을 제어하는 이 편도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편도체랑 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 이마 부분에 있는 이성을 제어하는 전두엽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싸워요, 이렇게. 근데 변연계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신경의 개수가 훨씬 많고요. 이 전두엽에서 반대로 이성에서 감정으로 전달을 하는 길이 더 작다고 합니다. 여기 감정에서 이성으로 가는 거는 막 길이 많으니까 정보가, 신경 개수가 막 쭉쭉 전달이 되는데 반대로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이 약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도 좋아하고 잘 못 참고 자꾸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그냥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계속 충동적으로 자라는 아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숙제를 하고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다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인 거고요.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먹방을 보다 보면 어느새 나도 같이 라면을 끓이고 있는 현상. 이것도 역시 이성의 힘이 감성의 힘보다 약하니까 발생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대로 이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를 하게 되면 이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적인 욕구를 잘 누르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본 거죠. 이 집중력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반응성 집중력, 요거. 두 번째는 초점성 집중력입니다. 근데 공부에서 필요한 거는 이 초점성 집중력이에요. 어머님들이 이제 좀 혼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또 문학 독서가 나옵니다. 문학 독서 안에 되게 재미있는 아름답고 멋진 남녀 주인공이 나와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책이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재미있고 자극적인 흥미거리들이 많이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쏙 빠져가지고 막 재미있어서 이걸 막 읽어요. 그럼 이거는 공부하는 집중력이랑 좀 다른 게 되는 거죠. 문학 독서를 할 때 발휘되는 집중력은
반응성 집중력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볼 때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는 현상. 내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미있고 막 흥미롭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웹툰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흥미있는 독서만 할 때도 유사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자극이 이제 무뎌져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동성이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되는 독서는 뭐냐면 이 초점성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력. 요게 이제 자기조절 능력을 높여주게 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을 하게 유지하는 능력,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원래 태어나기를 우리가 변형계가 더 센 힘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감정을 제어할 힘이 약하지만 자라면서 훈련에 의해서 이성을 가지게 되고 참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통제 능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라는 거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부 독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정독, 그냥 읽는 거 말고 훑어 읽기나 속독 말고 첫 번째가 정독이고요. 정독을 하면서 더 좋은 것은 여러 번 읽는 회독 공부법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공부 독서의 읽기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독과 해독 공부법을 하면 뭘 알게 되냐면 누가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확장되는 효과까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천천히 읽다 보면 아,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뒤의 맥락을 파악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독이랑 회독을 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요약 정리예요. 이 요약 정리가 나중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할 때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순서로 말을 해야 되겠구나를 하게 되는 중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긴 문장을 압축을 하게 되다 보면 또 무슨 능력이 느냐 하면 또 어휘력이 늡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짧은 글자로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말들을 찾게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요약 노트를 하거나 단권화 노트를 쓰게 되면 읽은 내용을 더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들을 계속 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 굉장히 향상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 번 읽고 요약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바라시는 논술이나 스피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론 주제에 좀 들어가 볼게요. 아이들이 종이책이랑 전자책을 사실 이렇게 구분해서 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책 자체를 지금 별로 안 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읽게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좀 특징을 찾아봤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전자책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독서라고 하죠. 전자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그 북 리더기가 있어요. 이북 리더기가 있는데 요게 작은 의미에서는 전자책입니다. 태블릿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처럼 컬러가 나오지 않고 눈에 부담이 없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북 리더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자책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그 전자책의 특징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전자기기로, 전자디바이스로 아이들이 활자를 읽을 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은 뭐니 해도 휴대성이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저희가 그 아이들이 어쨌든 독해력 학습을 그 온라인으로 했을 때에 어떠한 학습적 효과들이 있는지를 후기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후기에서도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받은 후기가 이 휴대성이었습니다. 사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뭘 펴놓고 갖춰놓고 막 책상 앞에 딱 마음 먹고 앉아서 공부를 하면 물론 좋죠. 근데 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에서 예전에 뭐 단어장도 외우고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잠깐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뭐 볼일 볼 때도
이렇게 뭐 외울 것들을 잠깐 들고 가서 이렇게 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확실히 이런 전자 디바이스가 공부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성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책을 종이책으로 사게 되면 이거를 이제 보관할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 전자책은 그 안에 이게 다 칩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도 들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비용이 적다는 거, 재고 부담이 없다는 이런 사업 특성이 있고 또 전기가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죠. 이렇게 불을 켜지 않아도 기기 자체에서 불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능이 지금은 점차 발달을 해가지고 손으로 직접 밑줄을 긋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요 의외의 장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참 책을 또 즐겨서 읽을 때는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거든요. 이제 지하철에서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뭐 막 되게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일부러 이렇게 책 앞 표지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들고 읽어요. 지하철에서 볼 때 뭐 약간 허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뭐 이회수 소설을 좀 약간 읽는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던 그런 책을 읽으면 좀 이렇게 가리고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디지털 책은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남이 모르죠. 이게 되게 의외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디지털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그랬어요. 근데 단점은 약간 피로감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피로감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실제로 익숙해지면 그렇게 피로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조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충전이 좀 필요하니까 충전 전기가 없는 데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전자책으로 읽게 되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독서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책장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게 막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절반이나 읽었네?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학습 독서에서는요, 우리가 공부 독서를 할 때에는 이렇게 300쪽짜리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더 쪼개면 소단어로 쪼개면 이게 뭐 2장, 3장 요거를 집중적으로 읽고 다시 반복해서 읽고 내용을 서머리를 추려내고 이런 과정들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독서에서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아니겠더라고요. 반면에 종이책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장점이 다 단점이 되고요. 모든 단점이 다 장점이 됩니다. 제가 좀 피식하고 웃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종이책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그 응답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효과 때문에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랑 되게 동떨어진 내용이죠. 있어 보인다는 거죠. 책이 뭔가 막 이렇게 책장이 막 꽉 차 있고 진열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책을 읽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님 설마 아이들한테 문제집 막 30권씩 사주시고 되게 막 뿌듯해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진짜 공부가 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을 목적도 물론 있는데 진열의 목적으로 책을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병들고 있잖아요. 막 종이가 낭비되고 나무들이 막 희생되고 예쁜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그 당근마켓에 보면 중고책들이 그렇게 헐값에 나옵니다. 많이 팔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책을 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책을 팔기 시작하시죠. 아이들 책도 팔기 시작하고 어른 책도 팔기 시작하고 막 그러시는데 또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시고 또 이제 눈이 안 아프다.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손맛이 있다. 책장 넘기는 맛. 그 다음에 읽은 분량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이책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장점은 이거였어요. 서점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페도 그냥 뭐 애견 카페도 있고 고양이 카페도 있지만 북카페라는 공간이 주는 그 정서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그 아이의 정서적인 성장이나 학습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 기억이.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한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책 냄새가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사실 전자기기가 대체할 수가 없죠. 전자기기는 되게 지극히 개인적이니까. 대신 단점은 부피가 많고 무게도 무겁고 하니까 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전자책으로 많이 갈아타실 거예요. 독서를 진짜로 독서를 하시는 분들, 지식적인 의미에서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전자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를 써야 되니까 자원이 너무 낭비가 되죠. 그리고 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트가 필요해요. 책에서는 그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옛말에 형설지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막 눈이 내리는 그 빛에다가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종이책이랑 이제 전자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휴대 부분인 것 같아요. 휴대 부분이랑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손을 넘겨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본론,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종이책이, 어머님들도 선호하시잖아요. 학습적 측면에서의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가지는 두 가지의 우수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종이책은요, 이 종이책에 쓰여져 있는 활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되게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인터뷰도 이런 내용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여러 번 읽고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하는 서울대 아이들이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 번 읽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몇 쪽 페이지 쪽수 위에 어떠한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가 기억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그림처럼 그려진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종이책은 이 공간 배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디지털 책은 어쩌냐면 활자를 막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폰트도 내가 원하는 걸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을 해야 되는 정보들이 그 공간에 있지 않게 됩니다. 가장 나쁜 거는 휴대폰으로 보는,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보는 게 가장 나빠요. 왜냐면 그거는 계속 공간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학습적 측면에서 이게 활자가 그 자리에 그냥 제대로 가만히 이렇게 딱 얼음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림처럼 그려지는 학습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학습 효과예요. 근데 이제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이점을 또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는 책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학습을 할 때 내가 필기를 했던 이 글씨도 이 정적인 공간 배치에 그냥 딱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쓰면서, 글자를 원래 쓰면서 하면 그 쓰면서 하는 행위만으로도 학습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이제 교과서나 노트에다가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다시 또 정적인 공간 배치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했을 때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요, 뭔가의 흐름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공부 독서일 때가 가장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게,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단편적 내용이 아니라 거시적인 내용의 흐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가급적이면 종이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만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